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09페이지가 되겠죠. 21번부터 봅니다. 21번. 다음 중 송전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를 구하기 위한 시험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를 구하려면 특성 임피던스가 뭐예요? 특성 임피던스 Z 오메가는 루트 어떻게 계산하죠? Y분의 Z로 하는데 여기서 이 Y라는 의미가 뭐냐면 개방되어 있는 개방한 다음에 실험한 개방 어드미턴스야. 그러니까 개방 어드미턴스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뭐예요? 단락 임피던스입니다. 2차 측을 단락한 단락 숏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개방을 하고 단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뭘 또 구하라 했어? 전파정수를 구한다 그랬어요. 전파정수 감마는 어떻게 표시하죠? 전파정수 감마다 그러면 루트 Z Y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냥 책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해야 된다? 단락 임피던스와 개방 어드미턴스를 가지고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정수를 계산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실험하려면 무슨 실험을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단락 시험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방 시험을 해서 뭘 얻어야 된다? 어드미턴스 값과 임피던스 값을 얻어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 얘가 몇 번이에요? 그래서 무바 시험과 개방하는 게 무바 시험 하는 거지. 단락 시험과 이런 걸 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게고요. 22번으로 갑니다. 전원이 양단에 있는 환상선로. 전원이 양단에 있답니다. 전원의 양단에 있다는 것은 전원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얘를 뭐로 했다는 거야? 환상선로로 묶었답니다. 환상. 누프식이 환상식이죠. 이 누프식으로 서로 묶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환상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단락보호에 사용되는 계정기는 그랬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부하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T자형으로 따내고 파형으로 따내고 이렇게 또는 뭐 T자형으로 따내도 되고 이렇게 파형으로 따내고 그 다음에 딱 부하를 이렇게 쓰겠죠.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고장이 발생을 하면 여기서 전원을 줄 때는 그 전원이 얼리 들어가서 이렇게도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도 돌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점에 고장이 생겼다. 이게 만약에 단방향성이다. 이렇게 단방향성이면 여기에 과전류 계정기 OCR만 설치하면 어느 쯤에서 고장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얘는 전류가 양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방향성 계정기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뭐하고 같이 조합해서 과전류 계정기하고 조합해서 방향 계정기를 써야 됩니다. 그게 몇 번에 있어요? 답이 방향성 있는 계정기가 1번에 있네요. 1번.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평균 유연학차 H입니다. H가 48m고 저수지식 발전소에서 1000세제곱미터. 1000세제곱미터다. 1000세제곱미터의 기본 단위가 뭐예요? 얘는 뭐의 단위야? 이게 세제곱미터는 최적의 단위죠. 어떻다는 거야? 가로 1m, 세로 1m, 높이 어떤 메다수를 다 합친 게 어떤 메다를 가로, 세로, 높이를 합친 게 최적이 되는 거죠. 그 최적의 크기가 얼마래? 1000이랍니다. 1000세제곱미터의 저수량은 약 몇 킬로와트아워의 전력량에 해당되는가 그랬어요. 전력량이다 그러면 우리가 W라고 표시하고 PG 어떤 전력 킬로와트에 발생한 전력에다가 뭘 곱하면 돼? 시간을 곱해주면 아워를 곱해주면 전력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전력량을 계산해라 그랬는데 우리 전력량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 우리 발전을 배우시면서 발전에서 PG라는 값은 이렇게 쓰지 않았나요? 발전 전력은 9.8 곱하기 Q 곱하기 H에 이타 T 또는 이타 G라고 썼겠죠. 왜 이타 T가 들어가는 거야? 수압관로로부터 물이 떨어집니다. 수압관로로부터 물이 떨어지고 나서 그 물이 어디에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터빈에 들어가고 그 터빈에서 효율이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 터빈의 효율을 그래서 곱해주고 그 터빈의 축에 뭐가 달려있어? 발전기에 달려있으니까 발전기 출력 효율까지 곱해줘야 되겠죠. 여기다 뭘 곱해주라는 거야? 시간 T까지 곱해주랍니다. 이렇게 곱해주면 킬로와트에다가 뭐까지 나오는 거야? 아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전력량이죠. 자, 그러면 9.8 주어졌고 유량 Q가 주어졌죠? 유량 Q가 주어졌나요? 유량 Q가 얼마로 주어졌어? 유량 Q가 안 주어졌네. 유량 Q가 안 주어졌으니 유량 Q를 구해야 되겠네. 그럼 유량 Q의 단위를 기본 단위를 한번 알아보자. 우리 유량 Q의 기본 단위는 뭐냐면요. 유량 Q의 기본 단위는 세제곱미터 세크입니다. 세크. 이게 뭐예요? 어떤 최적에다가 초당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을 유량이라고 하는 거죠. 초당. 어떤 최적에다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을 뭐라고 한다고? 유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쓰면 T분의 뭐가 되겠어요? 시간분의 뭐가 되겠어요? 어떤 최적을 V라고 한다면 T분의 V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나? T분의 V다.
곱하기 H에 이타 T, 이타 G, 그 다음에 시간 T를 곱해주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시간 T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hour라 그랬고, 여기에서 시간 T는 뭐라 그랬어요? sec라 그랬으니, 이것을 시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3600을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분모에다가 3600을 곱해줘야 되겠지? 3600을, H를 이쪽으로 빼놓자. 3600을 곱해줘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유량 Q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다 있어보자. 9.8에다가 곱하기, 시간은 서로 지워줄 수 있겠네, 이제. 그러면 3600분의 뭐 해야 되냐? 최적이 얼마였어요? 아까 1000이었네? 1000 곱하기, 높이가, 유연학차가 얼마예요? 유연학차가 몇 메다? 48m 곱하기, 리타 T, 이타 G가 종합효율로 적어졌네요. 그죠? 이게 합해진 게 0.85랍니다. 곱하기 시간 T는 아까 어떻게 했어? 서로 지워졌으니까 여기까지만 곱해주면 뭐가 나온 거야? 이제 킬로와트 아워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어요? 111 킬로와트 아워가 되네요. 답 1번이죠. 1번. 네, 1번. 자, 그 다음에 24번으로 갑니다. 24번은 원자 번호가 92, 질량이 235랍니다. 우라늄 번호예요. 우라늄 기호 번호가 235랍니다. 235고 질량 원자 번호가 여기 항상 92가 붙어. 92 우라늄 238이다. 그러면 뭐고? 우라늄 235가 뭐냐면 우라늄 235가 얘가 핵 분열 물질이고요. 핵 연료 물질이야, 얘는. 분열 물질하고 연료 물질하고는 틀립니다. 여기가 짝수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연료 물질이야. 92에 토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륨 232도 역시 얘도 짝수로 되어 있죠. 끝자리가 짝수 되어 있는 것들은 얘네들은 뭐라고요? 연료 물질이고 얘는 핵 분열 물질이야. 결국 얘들은 우라늄을 충돌시켜도 분열한다 못한다? 핵 분열을 못해. 우라늄을 충돌시켜도 핵 분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라늄을 한 개를 중성자를 한 개 충돌시킬 때 분열하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야? 얘 235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라늄 235가 있답니다. 이 우라늄 235 1g이 핵 분열함으로써 발생하는 에너지는 그때 얘가 발생하는 에너지가 6000이랍니다. 60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인데 발열량을 갖는 석탄 몇 톤에 상당하는가 그래서 석탄 몇 톤에 상당하는가 그랬습니다. 단 우라늄 1g이 발생하는 에너지는 약 1965 곱하기 10의 4승 킬로칼로리랍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석탄 양을 구해봐라 이거지. 석탄 양을 구하라면 핵연료 1g이 발생하는 에너지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00 킬로칼로리 파 킬로그램을 했으니까 얘가 몇 킬로그램이 주어졌어? 킬로칼로리가 얼마 주어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얼마가 주어졌냐? 킬로칼로리가 1965가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1965 곱하기 10의 몇 승? 4승 킬로칼로리에 대해 얘가 다시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따지면 킬로칼로리 지워지면서 뭐가 남는 거야? 몇 킬로그램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몇 킬로그램이 남을 겁니다.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려는 거야? 톤으로 구하라 했어요? 몇 톤으로 구하라 했으니까 10에 몇 승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10에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몇 톤이 나오는 거죠? 다시 무슨 소리예요? 60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을 킬로그램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번분수에 의해서 올려주면 킬로칼로리 지워줄 수 있잖아. 그죠? 지워주고 나면 몇 킬로그램이 남는 거지? 거기에 10에 마이너스 3 더하면 몇 톤이 나오더라.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3.3톤이 나온답니다. 답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네요. 1번.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갑니다. 25번은 정전압 송전 방식에서 전력선도를 그리면 무엇이 주어져야 하는가 그랬어요. 정전압이 뭐예요? 정전압의 개념이 뭐예요? 발전단에서 23,000볼트를 만들든 5만 볼트를 만들든 1000만 볼트를 만들든 내가 받아야 하는 전압이 22,900이다라면 그게 정전압이야. 자, 다시요. 나는 우리 배전선로는 몇 볼트 받고 있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22,900볼트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22,900볼트 가지고 뭐 하고 있어? 380이나 220으로 다운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전압은, 정령 원하는 전압은 몇 볼트예요? 22,900볼트야. 그럼 발전단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볼트를 만들어서 나한테 22,900을 주든 3만 볼트를 만들어서 나한테 22,900을 주든 그걸 뭐라고 한다고? 정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전압 송전 방식이 되는 거죠. 정전압 송전 방식에서 전력 원선들을 그리려면 무엇이 줘야 되는가 그랬어요. 무엇이? 자, 이런 거죠. 발전단에서 발전을 해서 전압을 만들어서 우리 수용과 측으로 주는데 얘가 전압이 23,000볼트 만들어서 나한테 줬다 하자. 나의 전압은 얼마를 받는 거야? 22,900볼트가 필요하다. 왜? 우리나라 배전 전압은 22,900. 나 수용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럴 때 전압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선로의 뭐 때문에?
선로 정수에 의해서 전압이 떨어졌겠죠. 뭐 RLGC에 의해서 ABCD 이거잖아. 여러분들 이거 배웠잖아. ABCD 4단자 정수. 이 ABCD 4단자 정수에 의해서 뭘 구해? EES는 어떻고 IS는 어떻고 이걸 계산하잖아요. A의 ER 플러스 B의 IR. 기준은 누가 되는 거야? 수전단잖아. 수전단 전류가 되는 거죠. C의 ER 플러스 D의 IR이다. 그래서 ES, IS를 얼마를 만들어야지만 수용가가 원하는 전압 전류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거야. 선로의 정수가 이런데. 선로 정수가 ABCD인데 그걸 다 합쳤을 때 내가 원하는 전압을 받으려면 한전에서 얼마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원선도를 그려보는 거야. 이 선로의 손실은 어떻게 되고 이 선로의 뭐 효율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려보기 위해서 전력 원선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전압 송전방식에서 전력 원선도를 그리려면 무엇이 주어야 되는가 그랬으니까 1번에 보시면 송수전단의 전압을 알아야 되고 선로의 일반회로 정수, 4단자 정수를 알아야지만 된다. 정전압 그래야지만 수용가에서 정전압을 수전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1번이 됩니다. 자, 26번. 전력 원선도는 우리 수용가가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그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전압을 수전하기 위해서 송전단에서 한전 측에서 그려야 되는 거죠. 자, 26번. 배전선로의 고장 전류를 차단의 밑줄 차단. 차단한다는 건 뭐예요? 차단기가 차단하죠. 차단기 갖고 차단하는 거고 부하 전류를 개폐한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스위치가 할 수 있고 차단기도 개폐 기능이 있죠. 스위치와 차단기가 개폐를 할 수 있습니다. 뭐를? 부하를. 부하 전류를 차단한다 그러면 차단기밖에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다음 몇 번에 있는 거예요? 4번에 보시면 차단기가 나와 있네요. 자, 27번으로 갈게요. 승합기에 의하여 전압 VE에서 VH로 승합할 때 2차 전격 전압 E 자기용량 W인 단상 승합기가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용량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십시오. 자, 1차 측에다 전압을 인가합니다. 승합기가 뭐냐면 V2라는 전압을 승합하면 인가하면 여기에 코일이 있겠죠. 이렇게 변압기 코일이 있을 거 아니야. 변압기의 코일의 전압을 2라고 한답니다. 2라고 하고 그대로 변압 안 하고 그대로 그냥 2차 측에 VH 전압을 준다면 그냥 V2는 그냥 뭐예요? VH야. 그죠? 같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이 전압을 높여주기 위해서 코일을 좀 더 감아서 승합을 해주겠답니다. 승합을 해줘서 VH의 전압을 좀 더 높여서 주겠다는 거야. 요 작은 전압을 크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에 V에 대응하는 코일이 있을 거고 VH에 대응하는 E2라는 코일 양이 더 늘어났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 걸러? 전류가 흐를 거고 여기에도 전류가 흐를 거고 여기에 뭘 측정할 수가 있어? VI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측의 부하 용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1차 측의 부하 용량은 누가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지. P1이라고 한다면 V2에다가 I 곱하면 되는 거고 2차 측의 부하 전력을 계산해라 그러면 I에다 뭐 하면 돼? VH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문제에 주어진 건 뭐야? 승합기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용량. 이거 물어봤네. 이거 물어봤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I 값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I 값이 안 주어지고 VH 값 주어지고 나서 뭐 구하라 했어? 2차 측 부하 용량 구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 I 값을 계산하면 되네. I 값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승합기 용량이라고 합니다. 왜 승합기 용량이라고 하냐면 원래의 크기에다가 승합하려고 코일을 더 감았고 그때 흐르는 전류를 곱해주면 승합기 용량 W가 나오는 거야. 승합기 용량 W는 어떻게 계산돼? E2에다가 전류 I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I를 곱해주면 된다. 여기서 I만 넣어주면 구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E2분의 뭐라고? W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P2를 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I 값을 넣어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E2분의 W에다가 VH가 되겠죠. 근데 걔가 뭐라 그랬어? 얘는 걔가 그냥 2랍니다. 2라고 표시만 해줬을 뿐이잖아. 그냥 E2 코일 더 감은 것을. 그래서 다음 몇 번에 있는 거예요? 1번에 있죠. 1번에. 요거 구하라는 거네. 요거. 자, 아시겠죠? 요거는 무슨 용량이라고? 승합기 용량. 요거는 1차 측의 부하 용량, 2차 측의 부하 용량. 그죠? 2차 측의 부하 용량은 VI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곱해서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갑니다. 28번. 송전선의 복도체를 사용할 경우, 복도체를 사용한답니다. 같은 단면체의 단도체를 사용할 경우와 비교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좀 볼게요. 전선의 인덕턴스는 감소되고 정전력은 증가된다. 그랬네요. 복도체를 사용하면 인덕턴스는 감소되고 정전력은 증가되나요? 28번은 1번은 맞죠. 오케이. 2번은 뭐예요? 고유 송전 용량이 증대되고 안정도가 증대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P는 이거죠. X분의 ESER 사인 세타에서 X값이 유도성 리액턴스죠. 복도체를 사용하면 얘가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N배만큼, 복도체 개수만큼 뭐가 돼? X값이 작아지지? 얘가 작아지면 안정도는 증가되는 거죠. 답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전선의 표면의 전이경도가 증가된다? 전이경도가 뭐냐면 전이경도 식은 배우진 않으실 겁니다. 아마 전이경도를 G라고 한다면 전이경도 G는 아래 ln의 스몰 r분의 라지 r분의 전이 V가 곱해져서 얘는 볼트미터 어떤 전개의 색입니다. 전개의 색이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단면적이 작으면 전이 경도가 커질 거고 단면적이 커지면 전이 경도가 작아질 겁니다. 단면적이 커지면 전이 경도가 어떻게 된다고? 작아진다고.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 뾰족하다. 이렇게 단면적이 작아. 전선의 단면적이 작다 그러면 전이 경도는 어떻게 되겠어? 전이 경도 G는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전이 경도 G는 대단히 커집니다. 단면적이 커진다. 그러면 전이 경도 G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비례하니까 전이 경도 G는 대단히 작아집니다. 작아지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이렇게 전이경도가 크다 그러면 여기서 코로나 발생해 안 해? 안 하겠지. 전이경도가 작다 그러면 이런 데서 뾰족뾰족한 데서 뭐가 되는 거야? 코로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이경도를 작게 해줘야지만 코로나도 발생하지 않고 좋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전이경도가 작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단도체를 어떻게 하라고? 작은 단도체를 복도체로 만들어서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해라 이 말이죠. 그럼 다시 보시면 전선 표면의 전이경도가 증가한다가 아니라 저감되지. 왜? 복도체를 사용하면 단면적이 커지는 거잖아. 단면적이 커지니까 전이경도는 당연히 저감되는 거죠. 답은 몇 번에 있는 거예요? 3번에 있다. 답이 3번이고요. 4번 보시면 전선의 코로나 개시 전압이 높아진다. 전선의 단면적이 커지면 코로나가 잘 안 일어나죠. 개시하는 전압이 커지죠. 당연히 4번은 맞고요.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으로 가죠. 29번은 다음 중 송전선로의 역섬락의 밑줄 방지하기 위한 대처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는데 역섬락이 뭔지부터 아셔야 되겠죠. 우리 철탑에 송전선을 이렇게 가설을 해놨습니다. 자, 송전선을 가설을 해놓고 가공지선을 내보호하려고 이렇게 설치해놨는데 이상전압이 쳤습니다. 가공지선에. 이상전압이 치면 그 이상전압이 어떻게 돼요? 대지로 방류를 하겠죠. 방전을 합니다. 방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지의 저항 R이 대단히 크다면 방전하지 못하고 그 점의 전이가 상승이 돼버립니다. 전이가 상승되면서 전압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거꾸로 철탑을 타고 공기전선을 파괴해서 애자 표면을 타고 어디로? 전선으로 이렇게 파급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역섬락이라고 합니다. 역섬락은 왜 생긴 거예요? 대지의 저항값이 크기 때문에 생긴 거지.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항값을 0쪽으로 아주 작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중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라 했으니까 R값을 적게 하면 된다. R값을 적게 하면 어떻게 돼? R값을 적게 하려면 접지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겠죠. 이게 뭐야? 매설지선을 설치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탁각 접지장을 낮게 해주면 될 것이다. 답 3번에 있네요. 자, 30번으로 가겠습니다. 30번은 배전 계통을 구성할 때 저압 배전 뱅킹 방식의 배전 방식의 캐스케이딩 현상이란 저압 배전 뱅킹 방식이 뭔지 한번 보자. 우리 뱅킹 방식이 뭔지 한번 보자. 뱅킹 방식은 이거예요. 서브스테이션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에서 배전선로 끌고 옵니다. 배전선로 끌고 와서 중간중간에 부하가 있으니까 부하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COS 달고 변압기 달고 부하에 공급. 다음에 또 부하가 있나 봅니다. COS 달고 변압기 달고 부하에 공급. COS 달고 변압기 달고 부하에 공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배전선로를 끌고 와서 2차 측에 COS 달고 COS 달아서 변압기를 걸쳐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는 가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가지식에 별도로 2차 측을 병렬로 묶어준 것을 저압 뱅킹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묶어줬느냐? 내가 부하가 100kW를 요구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묶여있지 않다면 2차 측 부하 측이 묶여있지 않다면 변압기 용량도 100kVA짜리를 만들어줘야지만 100kW에 공급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병렬로 묶어놨다. 옆에 게 200kVA짜리 변압기가 달려있어. 그러면 얘가 좀 남아돈다. 그러면 설령 얘가 50밖에 안 되더라도 옆에서 뭘 받을 수 있어요? 서로 공급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게 저압 뱅킹 방식입니다. 근데 큰 단점이 하나 있죠. 이 큰 단점이 뭐예요?
만약에 부하 한쪽에서 고장이 발생을 하면 그 고장이 전체 변압기로 파급되고 전체 부하로 파급돼서 뭐 하는 거야? 전체 변압기를 차단시켜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이걸 우리는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주 저압 뱅킹 방식은 좋은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단점이 뭐라고? 캐스케이딩 현상이 생기더라. 그러면 그것도 방지 대책도 당연히 있겠지. 중간에 뭘로요? 부분 퓨즈 넣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퓨즈 설치해서 내가 고장났어? 그럼 내가 먼저 끊어줄게. 그래가지고 COS도 열릴게. 그러면서 고장 구간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대책은 있겠죠. 캐스케이딩 현상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4번에 보시면 저압선의 고장에 의하여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회로로부터 차단되는 현상을 캐스케이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31번으로 갑니다. 부하역률이 코사인 세타인 경우에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물어봤어요. 자,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지금 내가 변한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부하역률이 어떤 코사인 세타인 경우에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뭐냐면 어떤 기준이 있었어. 기준이 있었는데 걔가 원래 얼마냐면 다 문제를 계속 읽어보시면 코사인 세타가 원래 1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한 거야. 어떻게 변한 거냐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부하역률이 코사인 세타 거기는 다시가 없지만 다시로 변해서 새로운 역률로 변했어요. 새로운 역률로 변해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역률로 변했을 때 전력 손실을 물어봅니다. 전력 손실은 물어봤어요. 우리 전력 손실식이 뭐야? 원래 전력 손실은 3i 자승 r에서 어떻게 돼요? 3에다가 i는 뭐야?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의 자승의 r에서 결국 뭐만 남어? 이거 정리하면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 자승 r이 남겠죠. 전력 손실과 역률만 물어봤으니까 전력 손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역률의 자승에 반비례하고 있죠? 반비례하고 있더라. 요거를 먼저 아시고 전력 손실 어떻게 된다? 역률의 자승에 반비례한다를 먼저 아시고 이렇게 변했을 때 새로운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러면 기준이 원래 PL이었어요. 전력 손실이었는데 새로운 전력 손실을 구하라 그러잖아. 새로운 전력 손실을 다시라고 하죠. 기준이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1에 반비례하고 있다며. 그런데 새로운 전력 손실 코사인 자승 세타에 다시에 반비례하는 거죠. 새로운 전력 손실은 이렇게 이것을 여기서 이거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PL 다시는 어떻게 구하면 돼? 얘 PL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코사인 자승 세타가 얼마였었어? 원래는 1이었답니다. 1의 자승에 1분의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전력 손실이 생겼을 때의 역률 코사인 세타 다시 자승분의 1이다. 그에 PL을 곱해주라며요. 넘어간 거 곱해주면 1에 얘 다 1이잖아. 그죠? 1에다가 뭐 다 1이니까 없애버리면 PL 다시는 뭐만 남는 거야? 코사인 자승 세타 다시 분의 1만 남겠죠. 여기서 우리 풀이에서는 다시가 없잖아. 지금 다시가 없이 그냥 걔가 코사인 세타라며. 답은 몇 번에 있어요? PL 곱해줘야 되겠지? 1번 해보니까 답이 있네요. 문제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32번으로 갈게요. 32번. 그림과 같은 삼상담론식 전선로의 단락점에 있어서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단락 전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단락 전류. 우리가 삼상 단락이다 그러면 평형고장이야. 평형고장. 평형고장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삼상 단락이 평형고장인가요? 비대칭 고장이 생긴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일선지락, 2선지락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 어떤 피우법이라든가 오음법, 퍼센트법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비대칭 고장은 뭘로 해석하고 있죠? 대칭 좌표법을 들이대야지만 돼요. 발전기 기본식 가지고 대칭 좌표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런 삼상 단락 고장이 생겼다 그러면 뭘로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오음법 또는 퍼센트법 또는 뭘로 풀 수 있어? 피우법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삼상 단락 전류 평형고장이다 그러고 IS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IS는 Z분의 2로 계산하시오 이거죠. IS를 계산하시오. 또는 퍼센트법이 주어졌다. 몇 퍼센트가 주어졌다 그러면 그 퍼센트법으로 해석할 때는 IS는 어떻게 하죠? 퍼센트 Z분의 100의 IN으로도 계산이 가능하죠. 피우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우법에서의 IS 계산하면 퍼센트 Z에 대한 100 곱하기 IN에다가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10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뭐만 남어? ZPU분의 뭐만 남어? 1이고 거기다 1이니까 뭐 IN 곱해주면 IN만 남는 거죠. ZPU분의 IN으로 IS를 계산할 수도 있죠. 피우법으로 할 거냐? 퍼센트법으로 할 거냐? 오음법으로 할 거냐는 여러분 문제 퍼센트가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퍼센트법 갖고 할 거냐? 아니면 뭐 오음법으로 주어주면 오음으로 할 거냐? IS로 할 거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뭐로 주어졌어? 몇 퍼센트라고 주어졌죠? 선로 임피던스 모단하고 주어진 거가 이 뭐예요? 모단가? 발전단이겠죠. 아무래도 발전단의 임피던스를 다 퍼센트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러면서 단락전류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단락전류 IS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나요? IS는 %Z가 몇 프로 주었어요? %Z가 리액턴스가 10%가 줬네요. 그죠? 그러면 10분의 얼마가 되겠어? 100 곱하기 IN은 어떻게 계산해요? 루트 3 V분의 P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분의 100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얼마? 전압이 몇 볼트 주어졌어요? 66kV가 주어졌네. 그죠? 66kV입니다. kV 분의 P는 얼마 주어진 거예요? P는 2만 kV가 주어졌죠? 2만 kV가 주어졌습니다. 키로니까 그냥 2만 kVA 그대로 쓰면 얘도 kVA니까 서로 kV 주어지면 뭐만 남어? 암페어만 남잖아. 그죠? 그러면 암페어만 몇 암페어 남느냐? 1749.5 암페어가 그대로 남네요. kV 서로 지워지면 암페어가 나왔습니다. 다음 몇 번에 있는 거예요? 1번에 있네요. 어떤 법으로 풀어야 되느냐? 오음법으로 풀 거냐? %법으로 풀 거냐? 피육법으로 풀 거냐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평형구장이 삼상단락은 평형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세 개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1선 일학구장에서의 단락전류 구해라, 2선에서의 단락전류 구해라 그러면 뭘로 다 풀어야 된다고? 비대칭 좌표법을 가지고 계산하셔야 되더라.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몇 번으로 가냐면 33번으로 갑니다. 33번. 자, 33번을 보시면 이상전압의 파고치를 저감시켜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이상전압의 파고치를 저감시켜 기기를 보호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피렉이죠. 뭐 이걸 더 써드려야 되나? 3번. 34번으로 갑니다. 삼상 3선식 송전선로가 있다. 전선 한 가닥의 저항이 15옴, 리액턴스가 25옴, 수전단 성간전압이 60kV, 부하용률이 0.8, 전압 강하율이 5%랍니다. 5%. 이때 송전선로로 몇 킬로와트까지 수전할 수 있겠는가? 문제일 때 헷갈리겠다. 그죠? 그림을 그려요. 그냥 이렇게. 선로를 하나 그려놓고 삼상 3선식이랍니다. 이거. 삼상 3선식이고, 그 다음에 한 가닥의 저항 R이 15옴. 그 다음에 X값이 25옴, X가 25옴. 그 다음 수전단의 성간전압 VR 값이 VR이죠. 리시브 전압이 얼마냐? 60kV라고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부하가 달려 있습니다. 부하가 달려 있는데 이 부하의 역률이 0.8입니다. 0.8일 때 이 P 킬로와트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P 킬로와트를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로의 송전단에서부터 소스 측으로부터 부하 측까지의 전압 강하율이 주어졌네요. 전압 강하율을 대리라고 한다면 걔가 5%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러고 P를 구하랍니다. 자, 많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P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는 대개가 그냥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계산할 거냐 어떻게 계산할 거냐를 한참 고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압 강하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압 강하가 얼마 생겼는지를 그 강하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하율식에서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지. 우리 전압 강하율이라는 놈은 어떻게 계산되죠? 전압 강하율은 수전단 전압에 대한 수전단 전압을 100%로 봤을 때 전압 강하의 비를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죠. 그럼 수전단 전압분의 우리 전압 강하율은 이렇게 계산하나요? 전압 강하는 3상이다 그러면 루트 3에다가 뭐예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되죠. 사인 세타다 곱하기 100%라네요. 자, 이걸 좀 더 다시 좀 써보면 우리 P값을 빼내기 위해서 V분의 루트 3 곱하기 I는 얼마예요? I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서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분의 P를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곱하기 100%다. 그럼 루트 3 지워지고 V가 밑으로 내려오네요. 그러면 V 자승분의 P에다가 코사인 지워지면 뭐가 남아요? R이 남고 플러스 X에다가 코사인을 사인으로 나누면 뭐야?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전압 강하율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100번을 나타내려면 여기다 5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만약 P육법을 나타내려면 0.05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을 지워버립니다. 과감히 지워버리면 여기서 P값을 계산할 수 있겠네. P는 뭐가 되는 거야? P는 결국 뭐만 남아요?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분의 뭐가 남겠어 이거? 대래 V자승이 분 뭐로 들어가나요? 분자로 들어가죠. 이렇게 분자로 들어가겠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게 있네. 왜냐면 이 P를 뭐로 계산하라 해서 킬로와트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기본 단위 와트를 뭘로 바꿔주면 돼? 킬로와트 10-3으로 바꿔주시면 다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숫자만 넣고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네. R이 몇 오hm? 15ohm에다가 플러스 X가 얼마? 25ohm 곱하기 탄젠 세타는 어떻게 계산돼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얼마? 0.8분의 0.6이고 분자에는 대리 몇 프로예요? 5%죠? 곱하기 5%였나요? 5%나요? 5%. 0.0으로 계산해야지. 왜? 100을 빼버렸으니까. 100을 뺐으니까 0.0으로 넣으면 0.05 곱하기 얘가 얼마가 되나요? 6만의 자승인가? 66kV야 얼마야? 60kV니까 6만의 자승이 되겠죠. 6만의 자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해야 와트가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킬로와트가 나온답니다. 몇 번? 7200kW가 나온답니다. 답 몇 번? 2번에 있네요. 2번. 자, 이렇게 계산하셔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P값을 얼뜬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할 것이냐? 전압 강하율식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최종 전압 강하율식은 뭐예요? 이거. 이 식이 생각이 났어야 돼요. 이 식이 생각이 나야 P를 계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5번으로 갈까요? 35번. 전력용 피레기에서 직렬갭의 주된 사용 목적이 뭐냐? 우리가 변압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있는데 이 변압기를 보호하려고 뭐 하는 거야? 여기다가 피레기 설치하죠. 이렇게 피레기 설치합니다. 피레기를 설치하고, 자, 이상전압이 들어옵니다. 이상전압이 예를 들어서 500kV짜리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 500kV가 들어와서 얘의 절연 강도를 예를 들어서 600을 맞춰놨다면 얘는 뭐 하는 거야? 피레기가 방전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이상전압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겠죠. 왜? 나 피레기인데, 나 피레기는 600kV 이상이 들어와야지만 그 밑에 그러니까 이상이 들어야지만 얘는 뭐 한다는 거야? 나는 동작할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그 이상전압이 500kV가 들어왔으니 그 이상전압이 누구한테 가겠어? TR에 들어가겠죠. 이 TR에 들어가서 TR을 절연 뭐 하겠어? 파괴시켜 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이상전압을 뭐 해야 되나? 대충은 어느 정도 감지를 해내야 되겠지. 물론 어느 지역마다의 그 뇌의 크기를 다 일일이 측정을 해놨습니다. 수십 년간 다 측정을 해놔서 그걸 IKL 지수라고 하는데 그 IKL 지수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는 피레기를 어떤 정도의 절연 강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54kV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460kV로다 절연 강도를 마련해놨습니다. 나보다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내가 먼저 방전을 할게. 이게 피레기야. 그 방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직렬갭이라는 놈이 있는데 직렬갭이 저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저항이 큰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저항값이 제로로 변하면서 아크를 일으킵니다. 아크를 일으키고 그 이상전압을 뭐 하는 거야? 대지로 아크를 일으키면서 뭐 한 거야? 이거 지락을 시켜버리는 거야. 대지로 방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직렬갭이 뭐 하는 거라고? 이상전압으로부터 대지를 방전합니다. 이상전압이 한번 딱 들어오고 나면 그 이상전압은 이제 제거가 된 거잖아. 이 이상전압이 제거가 되려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이상전압을 계속 지락을 만들 수 없으니까 탁 끊어버립니다. 탁 끊어버리면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어떤 정상적인 운전 상태로 만드는데 아직 여기에 따라서 들어온 그 큰 전류는 방전을 했지만 아직까지 잔 전류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상용주파수 60Hz에서 2에서 들어오는 전류를 우리 속류라고 하는데 그 속류를 딱 차단해버리는 거야. 속류는 차단하고 뭐는 이상전압은 방전 전류는 방전해버리는 게 피레기 직렬갭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문제 보기에서 좀 보시면 3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상시 누설역류를 방지하고 충격파 방전 종료에는 속류를 즉시 차단하는 것이 직렬갭의 역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즉시 방전하고 뭐 한다고요? 속류는 어떻게 된다? 차단한다. 이 속류는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냥 변압기 쪽으로 흘려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전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3번에 있더라. 36번으로 가겠습니다. 36번. 코로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코로나는 언제 일어나죠? DC 몇 볼트를 가했을 때 30kV를 가했을 때 뭐야? 1cm당의 절연이 파괴되는 거죠. 왜? 가공선이 있다. 가공선은 뭐로 절연돼 있어요? 공기로 다 절연돼 있잖아요. 그죠? 공기가 절연돼 있는데 이 공기가 절연이 안 돼 있다면 공기층도 절연층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철탑만 밑에만 지나가도 감전이 됐겠지. 근데 공기도 절연체이기 때문에 절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격거리라는 게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전이 안 되고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30kV 이상이 됐다 그러면 공기의 절연이 cm당 1cm당 절연이 파괴돼 버리는 거야.
AC를 가했다, 교류를 가했다 그러면 21.1kV가 되겠지. 루트 2로 나누면 21.1kV가 가해지면 공기의 절연이 1cm씩 절연이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높은 전압이 걸렸다. 예를 들어서 2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5배 정도 100kV가 가해졌다 그러면 공기의 절연이 몇 cm가 파괴되는 거야? 약 5cm 정도가 파괴가 된다는 거죠. 공기의 절연이 이렇게 파괴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 5, 7, 6 이런 데 가면 한 1m만 접근해 되더라도 거기에 절연이 다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쪽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죠? 감전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그렇게 감전이 될 겁니다. 이 전압을 넘어가면 교류는 어떻게 흘러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뭐라 하는 거야? 교본하고 있잖아. 이 교본하는 최고점 21kV를 넘는 이 점에서 뭐라 하는 거야? 지직 이렇게 코로나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코로나잖아. 코로나.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절연이 파괴되어 섬락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섬락 직전, 전면 섬락 직전에 이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코로나라고 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시면 코로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고려한 것은 1번 소리액터의 소호 능력이 저하된다. 그러니까 현상, 코로나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전선이 부식되는 현상이 있죠? 전선이 부식되고 그 다음에 잡음이 들리는 거죠. 전자 잡음이 들리잖아. 전파장애를 일으키고 지직지직 잡음이 들릴 거고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소호 리액터를 해놓은 데서는 소호 리액터의 소호 능력을 저하시켜 버립니다. 이 코로나가 뭐 한다고? 잡음, RFI 잡음, TVI 잡음 이런 거 일으킵니다. RFI는 라디오 프리퀀스 임퍼런스. 이게 라디오에 잡음을 일으키고 TV에 영상을 찌그러뜨리고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선을 부식시키고 소호 능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코로나입니다. 나쁜 것들이죠. 아주 나쁜 겁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전선 지점 등에서 전선에 부식이 발생한다. 맞고요. 3번 공기의 절연이 파괴된다. 맞고요. 그죠? 4번에 보시면 전선의 전위 경도가 40이 아니라 얼마라 그래서 DC는 30, H는 21kV/cm일 때부터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37번으로 갈게요. 37번은 선로의 길이가 250km인 삼상삼성의 송전선로가 있다. 중성선에 대한 한선 1km의 리액턴스는 0.5옴, 용량 서셉턴스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에 조심하십시오. 모입니다. 어드미턴스 단위가 그대로 주어졌어요. 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시오. 특성 임피던스 Z0를 구하면 특성 임피던스 Z0는 어떻게 되죠? Z0는 루트 개방 어드미턴스 분의 단락 임피던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다시 계산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J의 오메가 C 값이고 Z 값은 얼마예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다. R과 G는 L에 비해서 대단히 작고 C에 비해서 대단히 작기 때문에 무시하고 J오메가 지워지면 결국 뭐가 남는 거야? 루트 C분의 L이 남고 걔는 선로의 순저항이다 그랬어요. 순저항입니다. 순저항으로서 단도체는 300에서 약 500오음의 크기를 갖고 있더라. 단도체의 저 특성 임피던스는 300에서 5오음의 크기를 갖고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주어졌어? 아주 개방 어드미턴스의 크기와 단락 임피던스가 주어졌죠. 크기가. 그러면서 개방 어드미턴스는 얼마로 주어졌어요? 서셉턴스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뭐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얼마로 주어진 거야? 임피던스가 어디 있어요? 리액턴스가 주어졌네. R값이 무시된 리액턴스가 주어졌는데 걔가 얼마냐? 0.5오음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요? 408.25오음이 나온다 그러죠? 5오음이 나온답니다. 300에서 500오음의 크기를 갖고 있더라. 이 이상을 벗어나게 문제를 내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알고 있다면 답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답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네요. 근데 보기 봤더니 전부 다네. 전부 다 300에서 500 안에 있네. 그죠? 어떻게 찍어야지. 못 풀면 찍어야지 뭐. 자, 38번으로 갑니다. 삼상 송전선로에서 고장에서 일선지락 사고 밑줄 일선지락 사고 이게 뭐예요? 일선지락, 이선지락 이런 것들은 비대칭 고장이다 이 말이야. 비대칭 고장은 뭐로 다 해석한다 그랬죠? 대칭 잡혀법으로 해석하죠. 38번은 자, 대칭 고장이다 그러면 삼상단락 또는 선간단락도 대칭고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대칭고장이 아니지 않나요? 예, 대칭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칭좌표법으로 선간단락을 해석해보면 대칭고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대칭고장이 있습니다. 비대칭고장이 있는데 비대칭고장은 뭘로 계산해야 된다? 비대칭고장이 일선지락이라든가 이선지락 또는
한선이 단선됐다. 단선. 또는 이선이 단선됐다. 또는 이런 것들. 지락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럴 때 비대칭 좌표법. 비대칭이다 그러면 이때 계산식이 대칭 좌표법으로 해석해야 된다. 대칭 좌표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일선지락 사고 등 3상 불평형 고장 시 사용되는 계산법은 그랬는데 다음 몇 번에 있는 거예요? 4번에 있죠. 1번, 2번, 3번은 뭐예요?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대칭 고장일 때의 해석법이죠. 퍼센트법, 오음법, 피우법은 전부 다 무슨 고장 해석하는 거라고? 3상 단락 고장 해석할 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건 우리 학원에 오셔서 배우던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든 우리가 3상 대칭이 됐다, 대칭 고장이 됐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법으로만 강의하는 거라고? 오음법, 퍼센트법, 그 다음에 피우법으로 계산 여지까지 배웠던 것들은 전부 다 대칭 고장에 대해서 한 거야. 대칭 고장. 그래서 여기서 단락전류 계산하라 그러면 단락전류는 대칭 고장 시에는 뭐만 나타나? 정상분 임피던스에 대한 상전압을 이렇게 계산만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면 어떻게 했어? 오음법에서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IS는 뭘로 계산해서 퍼센트 Z분의 100에 IN으로 이거 계산했던 건 뭐야? 이건 오음법이죠. 이걸 100으로 나눈 게 뭐야? PU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9번으로 넘어가기로 하죠. 39번은 선로 고장 발생 시 타 보기기와의 협조에 의해 고장 구간을 신속 개방하는 밑줄. 자동 구장 구간 개폐기로서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어요, 밑줄. 고장 전류 차단 기능이 없답니다. 차단 기능이 없다. 후비 보호 장치와 직렬로 설치되어야 하는 배전용 개폐기는 그랬는데요. 배전용 개폐기를 했어요. 서브스테이션이 있고 서브스테이션에 당연히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CB가 있답니다. CB가 있고 그 CB에서 모선을 설치합니다. 모선. 변압기 내에 모선을 설치하겠지. 이 모선을 설치하고 뭘 빼가는 거야? 배전선로를 이렇게 빼갑니다. 배전선로를 필요한 만큼 빼갈 겁니다. 이렇게 빼갔는데 여기에 뭐 달으려고 배전선로를 빼가는 거야? 부하 달으려고 이렇게 빼갔습니다. 이 부하하고 변전소 모선 간에 어떤 보호장치를 해야 돼. 배전선로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 보호장치가 뭐라고요? 니크로저, 섹셔널라이저,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라인 퓨즈인 COS가 있습니다. COS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순서가 정확히 지켜져야 됩니다. R이 2개 달릴 수도 있어요. 니크로저가 2개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니크로저, 그 다음부터 니크로저, 그 다음에 이제 섹셔널라이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니크로저면 니크로저, 섹셔널라이저면 섹셔널라이저, 그 순서를 지키셔야 하고, 그 순서뿐만 아니라, 가까이 기능이 어떠냐면, 만약에 배전선로 어디 중간쯤에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고장이 발생을 하면 이 섹셔널라이저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렇게 동작합니다. 고장이 발생을 했어? 그럼 내가 한번 열어볼게. 선로를 개방해 보는 거야. 선로를 개방한 다음 1사이클 정도 있다가 다시 닫습니다. 왜? 이 고장이 제거됐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닫습니다. 다시 닫아봤는데 고장이 지속되고 있다. 다시 개방을 합니다. 또 고장이 지속됐는지 없어졌는지 확인해 보려고 또 닫습니다. 온과 오프를 계속 합할 수 있는 게 섹셔널라이저야. 근데 온 시켰는데도 그걸 무려 3번이나 반복했는데도 고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 고장이구나. 영구 고장이라 그러고 누가 섹셔널라이저가 니크로저한테 신호를 줍니다. 뭐라고? 이렇게 신호합니다. 야, 이거 고장이 영구적이거든. 네가 차단 좀 해줘. 난 차단 능력이 없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차단을 누가 하는 거라고? 니크로저가 하고 나는 뭐만 해보는 거야? 선로를 개방해보고 패로만 해보는 겁니다. 나는 차단 기능이 없는 놈이다. 그게 누구야? 섹셔널라이저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에 있네요. 섹셔널라이저는 차단 기능이 없다. 자, 40번으로 가죠. 화력발전소에서 열사이클의 효율 향상을 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방법으로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열사이클 효율 향상의 밑줄. 효율 향상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됩니다. 보일러를 한번 그려볼게요. 화력발전소를 그려보면 보일러가 있고 보일러 연도가 있겠죠. 왜? 여기에 화덕을 만들어 놓고 당연히 여기다 석탄을 올려놓고 석탄가루 올려놓고 바람 불어넣으면서 불을 붙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불이 뗄 거고 당연히 여기에 뭐가 나가 있어요. 어떤 굴뚝을 통해서 이렇게 연기가 나가야 되겠죠. 굴뚝을 통해서 연기가 나가야 됩니다. 이 불을 떼고 나서 이게 나가는 연기에도 대단히 온도가 높습니다. 여기가 약 350도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다 기기를 하나 달아가지고 그 열을 가지고 물을 데필 수도 있겠네. 물을 데펴서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우리는 뭐냐면 절탄기라고 합니다. 절탄기가 뭐예요? 이코노미가 탄을 아끼는 거야. 탄을 아껴서 물을 데펴주겠다 이거야. 탄을 그 뜨거운 물이 여기에 보일러에 다시 공급할 수 있게
절탄하겠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이코노마이저라 해서 절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료가 약 4에서 11% 정도 저감이 됩니다. 또 그러고 났는데도 아까워. 그래서 공기 예열기를 설치합니다. 공기 예열기를 설치해서 석탄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석탄이 좀 젖어 있던 게 바짝 마르면서 잘 타겠죠. 왜 석탄이 젖어 있는 거야? 우리 저기 발전소 같은 데 가시면 석탄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석탄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여기 급탄기라 그래서 얘가 계속 펐다가 일로 옮겼다가 급탄기가 또 일로 옮겼다가 계속 이걸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석탄은 쌓아놓으면 자연 발화가 돼버리죠. 그럼 석탄이 불이 붙어 이거 연료로 쓰려고 했는데 불이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급탄기 가지고 물을 뿌려가면서 뭐 하는 거야? 계속 자리를 일로 옮겼다 옛날에 시골에 가시면 그런 거 있잖아. 걸음을 한참 따놨는데 걸음 속에서 자연적으로 불이 나잖아. 그게 뭐예요? 지가 자연 발화돼 버리는 거야. 이 석탄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적셔놨습니다. 이거를 그 적셔놓은 걸 보일러에다가 불어넣어주면 가루 만들어갖고 불어넣어주면 뭐가 되겠어? 얘가 당연히 젖어서 잘 안 탈 거 아니야. 그 뜨거운 공기를 가지고 석탄을 모아주는 거야. 말리는 걸 공기 예열기라고 합니다. 공기 예열기 등을 이용해서 뭐 한다? 기계적으로 뭐 하는 거야? 얘를 열효율을 높여주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 보일러에서 이제 뜨거운 물을 뜨겁게 계속 불을 가하면서 뭐 했겠어? 증기를 만드는 거죠. 그 증기가 과열기 등을 통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터빈으로 갑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발전소에 가면 터빈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터빈이 여러 개 있습니다. 터빈이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왜 터빈이 여러 개 있냐면 여기에 일을 하고 난 증기를 다시 보일러로 보내서 보일러에서 열을 가해서 그 증기를 다시 또 어디다 보내줘? 2차 측 터빈에 보내줍니다. 그걸 우리는 1차 측 터빈을 고압 터빈, 2차 측을 중압 터빈, 중압 MP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열을 또 제열해가지고 또 저압 터빈에 보내줍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로우 터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압 터빈으로 보내고 그 축 하나에 뭐를 연결해 놓는 거야? 발전기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죠. 마지막 터빈의 끝에 부분에다 뭐를 설치해놨어? 복수기를 설치하고 그 복수기에다가 앞에다가 급수 가열기를 설치합니다. 급수 가열기 설치하고 다시 또 급수 펌프를 설치하고 급수 가열기 설치하고 급수 펌프를 설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뭐 하는 거야? 여기다 다시 보일러에다 그 물을 공급해 주는 거다. 절탄기에서 나온 물이 급수를 이렇게 가열해 주겠죠. 또 어떤 방법도 시하고 있냐면 저압 터빈, 중압 터빈, 고압 터빈에서 추기를 해냅니다. 일부 증기를 추기해내서 증기가 뜨겁잖아. 얘가 증기가 약 580도 정도 되는 게 들어가는데 그 뜨거운 증기를 일부 꺼내서 급수를 뭐 해주는 거야? 데펴주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를 제열해주고 그 다음에 재생해서 다시 급수가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열효율 향상시키려고 이렇게 다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화력발전소의 열효율 향상 대책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2번에 보시면 보기 2번부터 봅니다. 재생 제열 사이클을 채용한다. 재열을 가합니다. 재생을 합니다. 맞고요. 3번 절탄기를 사용합니다. 공기예열기를 사용합니다. 다음 4번 고압 고온 증기의 채용과 과열기를 설치합니다. 과열기를 설치해서 습증기를 과열증기로 만들고 과열증기를 터빈 입구에 일을 할 수 있게 넣어줍니다. 이런 게 다 맞는 거죠. 1번은 뭐예요? 조속기를 설치한다. 조속기는 유효 전력량이 부족할 때 증기량을 증가시키게끔 누구한테 신호주는 거야? 조속기가 그 유효 전력량을 측정해서 그 신호를 누구한테 준다? 밸브에다 주고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해서 뭐 하는 거야? 유효 전력량을 늘려주고 낮춰주는 게 조속기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9년 2회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